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최영진입니다. 먼저 나노융합스쿨 콜로키움에 초청해 주신 고재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직접 보면서 강의를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많이 아쉽네요. 저는 오늘 미래를 여는 기술 나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 강연은 나노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무엇이 나노 기술을 특별하게 하는지, 그리고 나노 기술의 산업적 의의와 나노 기술이 우리 미래 산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여러분이 나노 기술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나노융합스쿨 학생들이니 나노 기술의 기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나노 기술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기술은 1에서 100나노미터에 이르는 나노미터 크기에서 물질을 제조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성질을 구현하고 이를 활용한 기술로 정의됩니다. 나노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비유인데요. 인간이 나노미터를 다룬다는 것은 지구만한 거인이 탁구공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쉬운 기술은 아니겠지요. 나노 기술은 20세기 말에 들어서야 과학기술적으로 관심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는 고대로부터 나노 기술이 사용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 시대 때 승리를 축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리카거스 컵인데요. 보통은 녹색 잔처럼 보이다가 컵 안에 촛불을 두면 컵이 붉은색을 띠는 신비한 술잔이지요. 당시 술잔을 만든 장인이 과학적인 원리를 알고 만든 것은 아니었겠지만 여기에 나노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물질이 나노 크기가 되면 색깔이 변합니다. 금은 보통 노란색이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수십 나노미터 이하의 크기로 만들어 용매 속에 분산시키면 크기에 따라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빛이 반사되느냐 아니면 투과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걸 이색성, 다이크로이즘이라고 합니다. 리카거스 컵에는 나노 크기의 금입자와 은입자들이 들어있어 불빛에 반사시켜 보면 주로 은입자로부터 반사되는 녹색을 띠게 되고 촛불을 컵 안에 두면 금 나노 입자를 투과한 붉은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중세의 아랍인들이 사용하던 다마스커스 검입니다. 중세에는 이슬람 세력이 크게 번성하여 유럽까지 장악했었는데요. 그때 사용된 주요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다마스커스 강철검입니다. 다마스커스 검은 유럽인들이 쓰던 검에 비해 강도가 탁월해서 칼길이 부딪히면 유럽 검은 번번이 부러지곤 했는데요. 이 단단함에는 나노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칼을 만들기 위해 대장장이가 숯불에 넣어 철을 달구고 망치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숯불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소량의 탄소 나노튜브가 검을 이루는 금속 물질 사이에 침투되어 칼의 강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물론 대장장이가 탄소 나노튜브의 존재라든가 탄소 나노튜브가 들어가면 철이 단단해지는 원리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겠지요. 나노 크기가 과학의 대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세기 말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노 크기보다 작은 원자를 다루는 원자 물리학이나 핵물리학은 이미 20세기 초반에 연구되어 핵폭탄이나 원자력 발전 등에 사용되었고 아주 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거시적인 고체 결정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중후반에 이미 연구가 다 돼서 반도체와 같은 큰 산업을 일으켰는데 그 중간에 위치한 나노 크기에 대한 연구는 왜 20세기 말에나 관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자 물리학이나 핵물리학은 다루는 대상 자체가 원자 한 개이기 때문에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의 거동이나 핵 결합력 등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비교적 손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중반에 벌써 원자탄도 나오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원자력 발전까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극단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시 세계는 원자가 거의 무한대 개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주사위에는 원자가 거의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하는 숫자를 잘 알고 계시죠?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6.23 곱하기 10의 23승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 숫자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이제부터 상상을 좀 해보죠. 만일 가로 세로 높이가 1mm인 모래알을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준비해서 지구 표면에 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려 이때 지구를 덮은 모래층의 두께는 1m나 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 접하는 고체 결정에는 원자들이 거의 무한대가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많은 원자들이 모여 있으면 원자들을 서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럴 때 물리학적으로 모든 원자들이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경우에 고체 내에 존재하는 특정 원자나 전자의 거동을 예측하려면 우리가 관심 있는 원자 혹은 전자와 나머지 덩어리 이렇게 단순화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단순화되고 상대적으로 계산이 용이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20세기 중후반에 걸쳐 고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발전을 했고요. 그 결과 반도체라고 하는 인류 문명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발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물리학이라는 게 굉장하죠? 그런데 물리학이 대단하면서도 좀 허술한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좀 복잡하면 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물질이 나노 크기가 되면 원자가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만 개 정도가 모여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물리학에서처럼 하나하나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 수도 없고 거시 세계의 고체 결정처럼 구성 원자들이 무한대만큼 있어서 관심 있는 입자와 그 나머지 덩어리로 단순화해서 문제를 풀 수도 없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 크기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현상들을 손쉽게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나노 크기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도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전자산업을 지탱해오던 반도체 산업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반도체 기술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반도체의 집적도 향상을 위해 실리콘 반도체 소재의 구성 요소들의 최소 형상의 크기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는 경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21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그 크기가 100나노미터 이하가 돼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나노미터 이하로 들어서면 더 이상 근사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반도체를 만들던 방식도 광학적 획절 한계라고 하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해서 반도체 소자의 최소 형상을 100나노미터 이하로 만드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노 크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나노 크기를 자유자재로 만들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적인 요구와 더불어 역설적으로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컴퓨터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주사 탐침 현미경이라고 하는 나노 크기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가 개발됨에 따라 나노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 나노 기술을 특별하게 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 크기가 되면 크기에 따라 물질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카드뮴 셀레나이드라고 하는 물질은 반도체의 일종인데요. 보통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노 크기로 만들어서 자외선을 쪼여주게 되면요, 크기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 주, 노, 초, 파, 남보의 다른 색깔의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양자역학을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을 테고 하니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물리학 시간에 수소 원자 모델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으시죠? 수소 원자에 속박된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며 각 에너지 준위의 차이보다 큰 에너지의 빛을 받으면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옮겨갔다가 다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오면서 에너지 준위 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발산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반도체 물질에 존재하는 전자는 컨덕션 밴드라고 하는 것과 밸런스 밴드라고 하는 두 개의 에너지 대역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에너지 대역 사이의 차이를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부르며, 이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빛이 들어오면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갔다가 다시 밸런스 밴드로 내려오면서 이 밴드 갭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물질을 나노 크기로 만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던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밴드 갭의 크기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밴드 갭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의 크기에 따라 에너지 밴드 갭이 변하는 현상을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나노 크기의 반도체 입자를 양자점, 퀀텀 닷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양자점은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QLED TV라고 하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삼성전자의 QLED TV에는 양자점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QLED는 퀀텀 닷 LED TV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LCD TV는 백라이트라고 하는 광원과 이를 RGB로 화소로 바꿔주는 컬러 필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LCD TV는 백라이트로 백색광 LED를 사용하고 컬러 필터로는 염료나 안료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 QLED에서는 백라이트로 블루 LED를 사용하되 양자점이 도포된 필름을 넣어 색순도가 아주 높은 백색광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컬러 필터에도 양자점을 적용해서 보다 선명한 색상을 구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QLED TV는 잘못된 표현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원래 LED라고 하는 건 Light Emitting Diode이기 때문에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소자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QLED TV에서는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다시 빛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LED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QLED는 QD-LCD라고 부르는 게 과학기술적으로는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LED TV는 프리미엄 TV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QLED TV 출시를 통해 OLED TV 경쟁사의 OLED TV 판매량을 앞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앞서 보신 것처럼 QLED TV는 기존 LCD TV에 QD 필름 한 장 더 붙였을 뿐인데 기존 LCD TV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능이 개선되고 비싼 값에 팔린다는 점입니다. 여기 사용된 양자점을 원가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전체 TV 가격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점이 완제품 가격에 미치는 부가가치는 실로 막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노 기술이 특별해지는 또 한 가지의 사례는 나노 크기가 되면 같은 물질도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탄소는 원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이룰 때 주변 원자와 손잡을 수 있는 결합선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손은 모두 동등하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이 손들을 배치한다면 정사면체에 탄소 원자가 놓이고 정사면체 꼭지점에 탄소 원자들이 존재하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탄소 결정체를 우리는 다이아몬드다라고 부릅니다. 다이아몬드에서 이 탄소와 탄소 간의 결합은 강력한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주어 끊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가장 경도가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죠. 반면 이 탄소의 체외곽 전자들은 모두 이 결합선에 참여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전기장을 인가했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진 결정인데 기계적 강도는 매우 강하고 전기는 잘 흐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탄소로 이루어지는 결정 중에 또 다른 형태는 흑연, 영어로 그라파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역시 흑연도 탄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합선은 4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개의 결합선은 한 평면상에 존재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평면에 존재하는 3개의 선은 또 모두 동등하기 때문에 평면상에 배치를 하려면 이렇게 120도 각도를 이루면서 다른 탄소 3개의 원자랑 결합하여 판상의 벌집 구조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여기에 수직인 결합선은 이 판과 판 사이를 약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연은 이 판과 판 사이가 쉽게 분리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필로 썼을 때 이 흑연층들이 벗겨져 나와 종이에 붙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흑연을 이야기할 때는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전기장이 가해지면 이 판과 판 사이의 약한 결합선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전기를 잘 통과시킨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흑연은 기계적 강도는 약하지만 전기를 잘 흐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런 탄소 결정체가 나노 크기가 되면 이런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흑연도 아닌 또 다른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서 다마스커스 검에서 말씀드렸던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이 그라파이트 흑연 한 층을 돌돌 말아서 만든 대롱의 형태를 보이는데요. 이 흑연층을 어떤 방향으로 돌돌 마느냐, 예를 들어서 이걸 확대해서 보여준 게 요 이미지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위아래로 돌돌 마느냐, 좌우로 돌돌 마느냐, 대각선 방향으로 돌돌 마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하기도 하고 전혀 안 통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반도체적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축구공 같이 생긴 플러렌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플러렌은 탄소 원자 60개가 모여서 축구공 형태를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앙에 빈 공간이 생겨서 약물 같은 것을 넣어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약물을 전달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예는 이 그라파이트 한 층만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이를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핀은 주위의 탄소와 결합하지 않고 놀고 있는 한 결합선 때문에 전기를 잘 통과시키고요. 원자층 한 층이다 보니 빛도 잘 통과시킵니다. 이처럼 똑같이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결정체일지라도 나노 크기에서는 거시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특성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탄소 나노 소재 역시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노트북 중에 LG 그램이라는 제품을 잘 아시죠? LG전자 노트북의 시그너처 제품인 LG 그램은 무게가 가볍고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점을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워서 노트북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LG전자 노트북 그램에 숨어있는 기술이 탄소 나노튜브인데요. 노트북에서 중량을 많이 차지하는 부품 중에 하나가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전극에 표면적은 크면서 가벼운 탄소 나노튜브를 도입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전기의 양을 늘림과 동시에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강점을 내세워 한때 매각설에 휩싸였던 LG전자 노트북 사업부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답니다.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QLED의 사례처럼 탄소 나노튜브도 실제 사용되는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판도를 이렇게 바꿔놓을 정도이니 나노 기술의 부가가치 효과는 실로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지요. 탄소 나노 소재는 그동안 제일 많이 연구된 대표적인 나노 소재인데요.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만큼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하면서도 가벼운 탄소 나노튜브의 특징을 이용하여 탄소 나노튜브를 첨가한 가볍고 강한 차체를 가진 자동차, 그리고 그래핀을 이용해서 투명하면서도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투명 전극, 금속을 대신해서 전자파 차폐,
정전기 방지, 방열 등을 적용하는 등 탄소 나노 소재는 이미 우리 전자제품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노 크기의 특징은 나노 크기가 되면 표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정육면체는 겉면적이 6제곱cm지만 이걸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나노미터인 정육면체로 잘게 자르게 되면 표면적이 무려 1000만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촉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촉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화학 반응을 매개해주는 물질로서 주로 촉매 활동은 촉매의 표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면적이 커지면 촉매 활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촉매가 나노 크기가 되면 같은 양의 촉매를 쓰더라도 촉매 활성이 크게 개선되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배기가스 처리용 나노 촉매입니다. 배기가스 처리에 쓰이는 촉매는 주로 플라티늄, 백금이죠. 팔라듐과 같은 고가의 기금속을 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은 양을 쓰는 것이 경제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촉매를 나노 크기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요. 현재는 단지 나노 크기화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상대적으로 값싼 원소에 비싼 기금속 원소들을 나노 코팅함으로써 더 저가화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노 크기 영역에서는 앞서 본 이러한 특성뿐만 아니라 물에 잘 젖는 물질도 표면에 이렇게 나노 돌기를 만들어주면 물에 잘 젖지 않는 일명 연꽃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나노 굵기의 섬유들로 천을 짜게 되면 나노 크기의 구멍들이 존재하게 되어 물방울은 투과시키지 못하지만 공기는 잘 통과시키는 선택적인 여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노 입자를 배열한 후 외부에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인가하면 입자 간의 간격이 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반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얇은 막 반사 이론에 의해 반사되는 빛의 색깔을 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며 이렇게 젖지 않는 옷이라든가 물에 빠져도 물은 안 들어가지만 소리는 통과하는 이런 방수폰이라든가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면 특정 문양이 나타나는 위조 방지 보안 태그 등 다양한 산업에 이러한 나노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나노 기술을 특별하게 하고 그 특별함이 어떻게 우리 삶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예시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나노 기술은 우리 산업의 다양한 부분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기술을 일반 목적 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y GTP라고 부르고 이런 GTP의 예시로는 증기기관, 전기, 전자공학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GPT 기술이 태동되고 성장해 가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불러일으키게 될 때 우리는 이를 기술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산업혁명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기술혁명을 통해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얻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술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반도체 기반의 정보통신혁명이었는데 21세기 들어서서 급격히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에 또다시 활력을 불어일으킬 새로운 기술혁명의 씨앗으로 바이오 기술이나 나노 기술을 손꼽고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기술혁명은 50년 주기로 나타나고 대략 30년 정도에 걸쳐서 기술이 성숙되어 가다가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후에 100년 정도가 지나면 그 수명을 다하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나노 기술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말이었다라는 점을 돌이켜 본다면 그 30년 이후인 대략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더 지나면 나노 기술이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노 기술은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먼저 우리나라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다면 전체 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인 17%를 크게 상회하는 28% 수준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은 나빠지고 있고 제조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도 감소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어려움에 동시에 처해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지요. 나노 기술은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기존 제품에 혁신적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나노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그 이듬해 나노기술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나노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나노기술력 세계 4위로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나노기술이 산업 곳곳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노 기술이 현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기여하는 데 어떻게 일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기술이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산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노 기술이 주목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반도체 기술의 한계 때문이었는데요. 나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반도체 소재에서 가장 작은 형상의 크기는 10나노미터 안팎으로 들어왔지요. 형상의 크기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층의 방막들 역시 원자층 단위에서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나노 기술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많은 일조를 해왔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미세한 형상을 제작하기 위한 극자외선 노광 기술이라든가 더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 다양한 물질들을 원자층 단위로 쌓을 수 있는 원자층 증착 장비, 나아가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소자와는 전혀 다른 동작 원리로 동작하는 신경 모방 소자 등을 구현하는 데 있어 앞으로도 나노 기술의 결정적인 기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의 하나인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나노 기술은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자점이라는 소재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급 TV인 QLED TV에 사용되고 있고 LG전자의 OLED TV에 사용되는 여러 유기물 소재의 설계나 제조 공정에 이미 나노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미래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갤럭시 폴더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만은 접는 디스플레이나 돌돌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미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일으키는 제품군이 될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연성을 가진 기판 소재가 필요하고 빛을 내기 위한 여러 요소들이 모두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유연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나노 소재와 거기에 걸맞는 나노 공정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도 나노 기술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앞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방수를 위한 나노 섬유와 가볍고 용량이 큰 배터리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나노 소재들뿐만 아니라 전자파 차폐, 방열, 지문 방지 코팅 등 여러 가지 부품의 나노 소재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미 5G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LTE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인 2.6GHz와 인접한 3.5GHz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의미의 5G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5GHz보다 훨씬 주파수가 큰 28GHz 대역에서 통신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의 통신 환경은 이를 지향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5G 통신 환경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소재나 부품의 상당 부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통신 주파수가 커지면 신호 처리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열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또한 신호 전달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는 소재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나노 기술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력 산업 중의 하나인 자동차 산업에 나노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신기술 도입에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에 있어서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을 중심으로 나노 기술이 상당 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기존 엔진 기반의 자동차 산업을 고집해 오다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 제도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배터리겠죠. 짧은 시간 내에 충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한 번 충전으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큰 출력을 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터리 개발에 있어 나노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현재는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탄소 나노 소재가 배터리에 적용되고 있는 정도지만, 앞으로는 폭발 위험이 제로인 전고체 전지 등의 개발에 나노 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노 기술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기존의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데도 나노 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지요. 보건학자들은 코로나뿐 아니라 미래에는 각종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창궐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에 인류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지요. 일단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간단하게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의 확보가 제일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나노 기술은 이러한 감염병 신속 진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예는 나노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의 예인데요. 금 나노 입자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결합할 수 있는 항원 물질을 붙여서 용매에 분산시킨 후 검사 대상자의 체액을 집어넣으면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 금 입자 표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착되면서 금 입자들끼리 뭉치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 금 입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육안으로 컬러만 보고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나노 기술은 백신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주기적으로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도록 서서히 백신이 체내에서 방출되는 약물 전달체를 만드는 데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된다면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지만 산업적으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는 사람이 없이도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고, 상황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 대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IoT, 사물 인터넷 환경이 잘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IoT의 핵심은 센서입니다. 나노 기술은 높은 감지력과 적은 에너지 소모 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IoT 플랫폼의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자산업이 궁극적으로는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 글래스나 애플 와치 등 웨어러블 기기들이 상용화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속속 등장할 예정입니다. 웨어러블 기기들이 인체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유연성을 갖춰야 하고 가벼워야 하고 전력 소모가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자 구현에 나노 기술이 큰 기술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1시간 정도, 정확히는 한 대략 45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제 강연을 통해 나노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나노 기술이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나노 기술은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물질을 조작하여 새로운 성질을 발현시키고 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인류 궁극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며 나노 기술에 우리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노 기술을 인류 궁극의 기술, Ultimate Technology라고 부릅니다. 나노 융합 스쿨 재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노 융합 스쿨을 선택하신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노 기술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정진한다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나아가 전 인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성실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